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JP 모건 체이스의 실적 부진으로 금융주가 주도하며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1% 이상 떨어져 1,590에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뉴욕 증시가 1% 넘게 빠진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금융주가 하락세를 주도한 가운데 독일은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유가는 수요 약화 우려가 증폭된 데다 달러화가 유로화의 강세를 보여 닷새 연속 하락했습니다. 2월 인도분 WTI는 1.8% 낮아진 배럴당 78달러에 마감됐습니다. 국내 30대 그룹이 투자와 고용을 화끈하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극복한 여세를 몰아 올해를 글로벌 시장 선점의 호기로 삼겠다는 셈인데 대기업의 투자를 독려해왔던 정부에 화답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린나입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실적 부진 때문에 금융주가 주도를 했는데요. 역시나 은행주가 좀 문제였습니다. JP 모건의 실적 발표한 이후에 금융주도 하락했을 뿐 아니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품주 쪽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실적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도 컸던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메가 마이다스 투자자문에서 강요섭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올해 처음 옵션 만기를 맞은 미국 증시가 100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10분봉 차트인데 저점 1월 12일 날에 저점을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일봉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직 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 일간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올해 옵션 만기를 처음으로 맞은 뉴욕 증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네. 그날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조금 자세한, 그런 마감 상황에 대해서 좀 전해주셨으면 싶은데요. 다우가 100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어요. 네. 일단 JP 모건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네. 이제 JP 모건이 주당 순이익이 74센트를 기록하면서 당초 컨센서스인 60센트를 이제 상회한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상보다 감소한 매출액하고 모기지 부분하고 신용카드 부분에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 배당 규모 확대 발표를 원래 이제 투자자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없었던 것이 차익 실현 매물하고 이제 투자 심리 위축 이런 걸로 이어져 가지고 금융주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전날 지수는 사실 인텔 실적 호조 때문에 올랐었는데 이날은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우가 100포인트 정도까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실적을 개장 전에 JP모건 체이스가 내놓았는데요. 주당 74센트의 순이익, 사실 예측치보다 이 순이익 부분은 좋았습니다만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부실 그리고 신용 손실 이것이 문제였었던 것으로 JP모건 체이스의 경우에는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JP모건 체이스를 위시한 금융주는 전부 다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기술주도 또 약세로 마감을 했었다면서요. 기술주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전해주시죠. 네, 기술주에서는 이제 하루 먼저 실적을 발표한 인텔이 오히려 문제가 됐는데 네. 전날에는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한 호실적으로 오히려 이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날은 전날에 발표한 매출액 총 이익률이 문제가 됐는데 이게 전날에 65%로 최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JP 모건의 애널리스트가 매출액 총이익률이 2009년 4분기가 꼭지이고 향후에는 매출액보다는 이제 매출액 총이익률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대량 거래를 일으키면서 전일에 이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제 LED 업체 크리가 이제 LED 업체 중에서 이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제 이 업체가 투자 의견이 바이에서 홀딩으로 하향되면서 7%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약세를 같이 주도했습니다. 네, 역시나 인텔의 실적이 좋았지만 인텔의 향후 전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곧바로 인텔 주가도 다시 꺾이는 모습. 역시나 before도 before고 지금 현재 ING도 문제지만 역시나 after 이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더 크게 주가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때문에 상품주 쪽도 분위기는 안 좋았겠군요.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그리스의 재정 적자 우려가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요. 네. 유로화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동반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국 달러화 지수가 0.6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77.24를 기록했고요. 달러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같이 하락을 했고, 동시에 이제 알코와 뉴몬트 마이닝 같은 금속 관련 상품주하고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같이 시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대체로 양호했지만은 소비 지표는 기대치에 도달을 못했다면서요. 네, 이제 처음에 주초에는 이제 11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렇죠. 무역 적자가 예상보다 확대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비하고 제조업 지표의 개선이 될 것이다. 미국의 네. 수입 규모가 증가한 것이 이제 개선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소비의 했었는데. 증가로. 예. 네. 근데 이제 주중에 발표되는 소비 지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초반에는. 네. 하지만 이제 12월 소매 판매를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증가를 예상했던 컨센서스와는 달리 이제 0.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예상에서는 이제 증가했는데 하락으로 해서 실망감이 컸었고요. 예. 네,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과는 달리 0.1% 상승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업률이 높은 미국의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가 지금 구매력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없고 해서 네. 이제 조기 출구 전략 시행 우려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소비 지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네. 72.8을 기록하면서 전월보다는 이제 향상된 모습을 보였지만은 네. 그래도 예상치를 하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높은 실업률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인의 소비 지출, 향후의 소비 지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향후 6개월간 기대 지수가 전월에 68.9에서 67.5로 하락해서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에 비해서 플러스 0.1%를 기록했습니다. 한 0.2% 정도 오를 것이다 생각했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진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뭐 지수 자체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오히려 이것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의 어떤 시기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선 오히려 호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소비 지표들은 조금 기대치에 미흡했다라는 것을 들어봤고 나머지 두 지표, 제조업 관련 지표는 그런 대로 괜찮았다면서요? 네, 이제 1월 뉴욕 이제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가 15.92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하고 전기치를 모두 상회했고요. 네. 12월 산업 생산 역시 0.6%를 기록해서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가동률 역시 72%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제조업 경기는 이제 재고 조정 효과가 아직 계속되는 모습이라 예상치를 상회하는 회복세를 미국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앞서서 달러화가 그리스의 재정 적자 우려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선호될 수 있는 달러화가 이제 달러화와 엔화가 유로화 대비 모두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를 전해 주셨었는데요. 때문에 유가는 또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닷새 연속 하락 마감한 셈인데 배럴당 얼마에 끝났나요? 이제 국제 유가가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해서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2월불 텍사스유가 1달러 39센트 하락하면서 1배럴에 78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제 그러니까 주 중반에는 당초에 세계적인 한파, 그다음에 네. 중국의 수요 증가 현상, 네. 그다음에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서 주 초반인 월요일에는 이제 장중 83달러를 갱신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렇죠. 이후부터 내내 하락해서 이제 주간 단위로는 이제 5.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락의 원인으로서는 이제 중국의 지준율 인상하고 미국 경기 지표의 부진, 아까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 하락하고 네.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부진했고 또 이제 CPI 지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의 감소가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값도 지금 조금은 하락한 것 같은데 금값 상황도 마감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금값은 이제 금값도 같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같이 하락을 했는데 네. 금값은 이제 온스당 1,130.50달러 1% 하락해서 마감을 했죠. 네, 그렇군요. 유가는 3주 만에 최저치, 금값도 1%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달러와 강세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크게 억눌렀던 것이 일단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상이라는 소식이었고, 간밤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물가가 미국 12월 CPI의 경우에는 예상치만큼 그렇게 많이 물가가 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에서 출구 전략,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출구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오히려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겠군요. 중국과는 달리 말이죠. 네,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속칭 우리가 말하는 출구 전략을 쓰는 것은 상당히 늦춰지는 것으로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많이 변화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좀 다른데요. 중국은 오히려 12월 수출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수입도 이제 7년 만에 가장 높은 55%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컨센서스를 능가하는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오히려 자산 가격 버블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자산 버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중국에서 GDP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중국도 GDP에 따라서 이 출구 전략 시점이 좀 당겨지거나 혹은 늦춰지거나 할 것 같은데 결과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어떤지 궁금하고 말이죠. 그 컨센서스에 따라서 중국의 출구 전략 시점은 어떤 식으로 또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까지도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중국이 GDP 발표가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10%의 이제 4분기 GDP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에 이제 10%를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연간으로서 8% 성장을 하게 되면서 네, 예상대로. 네, 그러니까 중국의 목표치를 이제 예상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근데 이제 예상보다 높은 GDP 성장률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정부 주도의 재정 투입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아직까지는 이제 적극적으로 유동성 긴축 정책에 돌입하는 것은 민간 부분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아직 어렵다. 그래서 이제 지금 컨센서스는 부동산 가격의 과열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소극적인 정책을 펴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네. 또 올해 이제 2010년에도 이제 적극적인 출구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1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 회복을 계속 이끌어갈 것이 이제 중국을 보는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어떤 소극적인 유동성 긴축 정책을 피는 것이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당장 민간 부분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렇게 또 급하게 유동성을 흡수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말이죠. 미국은 출구 전략, 그러니까 마지막 사실상 출구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아마 글로벌 시장 중에서는 가장 늦을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경우에도 빨리빨리 출구 전략을 가장 먼저 좀 해 나가는 것 같지만 또 생각만큼 그렇게 실질적으로 빨리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종합을 해보면 미국보단 중국이 빨리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은 이제 상반된 그런 경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대로 중국의 유동성 긴축 기조가 경기를 이제 발목을 잡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소극적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네. 일단 성장 속도가 원만한 선진국 증시보다는 중국이 이제 성장이 이제 크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성에 베팅하는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국제적인 자금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자산 가격 상승을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낮은 성장률 때문에 높은 실업률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신경 쓰는 지금 출구 전략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중국은 이제 자산 버블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중국발 이제 자산 가격 이제 상승이 가시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부동산 쪽은 계속 상승을 거듭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상승폭이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 중국 내 주식 그런 이제 중국 내 자산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의 상황과 흡사한 또 이제 중국의 성장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머징 국가의 증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을 들 수 있겠죠. 예. 이제 한국 증시가 상승한 다음에야 이제 인플레이션 위협의 대두 이런 것 때문에 상품 가격의 상승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상품 가격의 상승이 있으려면 이제 선진국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의 상승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올해 이제 예. 중국발 자산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까지 같이 버블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본격적으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쪽도 어닝 시즌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자, 말씀하신 중국의 4분기 GDP가 주 후반쯤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일정 한번 지표 중심으로 챙겨보죠.
월요일 날 미국 증시는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하게 되고요. 네. 화요일 날 이제 주택 시장 발표를 시작으로 주택 관련 지표들이 많이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하락세를 많이 멈췄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기조를 이어나갈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공급자 물가지수가 발표하게 되고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걱정은 없어가지고 지난달 대비해서 변화 없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제 재고 조정 효과가 계속돼서 12월 경기 선행 지수는 전달 대비 0.7%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GDP가 발표가 되고요. 네. 2009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 성장률이 10% 컨센서스대로 발표하게 되면은 이제 연간으로는 8% 이상을 기록하게 돼서 목표치를 상회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이 보여준 작년에 서프라이즈의 정점이 될 것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8월 이후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주가에 이게 변곡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위일지 아래일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경기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특별히 금융주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T가 이제 19일 날 발표를 하고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일 날 모건 스탠리와 같이 발표를 하게 되고 이 밖에도 이제 IBM이나 이제 애플, 이베이 그리고 노키아, 구글 이런 많은 주요 기업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자, JP모건 체이스가 간밤에 전년 대비 4배나 급증한 순이익 부문 실적을 내고도 뉴욕 증시가 다우가 100포인트나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새해 첫 주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던 뉴욕 증시가 둘째 주에 와서 주간 단위로 약세로 전환을 하고 말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여러 가지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 이것을 또한 넘어야 뉴욕 증시가 한 주간 또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끝으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유럽 증시는 이제 미국 JP 모건에 대한 그 실적 발표에 대한 매도세 증가로 인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같이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그랬군요. 그래서 영국 FTSE 지수가 0.78% 하락을 했고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1.5% 이상 하락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소시에테 제네랄이 2.7%, 도이체방크가 3.7%, 바클레이즈가 2.3% 주가가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리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증시 약세가 미국 달러하고 미 국채 가격 상승에 촉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한번 주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메가마이너스 투자자분의 강요섭 과장과 함께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는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해 다우가 10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인텔 실적 훈풍으로 7거래일 만에 1700까지 온 상태인데요. 다시금 JP모건 체이스의 발목이 잡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같죠. 동양정금증권 홍재지점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인텔 덕을 좀 봤는데 JP모건 체이스 때문에 또 발목이 잡힐까요? 오늘 우리 증시 변수 좀 챙겨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말 인텔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우리 증시가 보였습니다. 지수 또한 1700포인트를 안착시키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업종별로 다소 차별화된 흐름이 확연히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기전자 업종은 핵심 종목을 제외하면은 단은행보의 그 하락 흐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중공업이라든가 조선업종 그리고 이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강했다. 뭐 이렇게 전주말 우리 증시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작년 핵심 종목 업종 중에서 최고가의 그 핵심 종목들, 즉 삼성전자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그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한 해 힘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하락했던 조선이라든가 중공업, 해운업종들의 강세 흐름이 연초에 좀 주목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 재편의 흐름 속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작년 한 해 펀드들의 그 수익률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부분이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에 한정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본다 이러면은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 실현 매도 흐름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종목과 업종의 재편으로 인해서 작년 한 해 하락을 지속했던 글로벌 경기 관련주였던 중공업이라든가 조선, 해운주들의 강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오늘 우리 증시 여전히 이러한 업종의 종목들 강세 흐름이 나타날 시에는 견조한 지수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JP 모건 체이스의 하락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와는 다소 이제 다른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우리 증시가 이제 전주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핵심 주도 업종의 상승 흐름보다는 작년 4분기 우리 국내 핵심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1분기 실적 개선 부분이 전망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증시에는 어느 정도 약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가파른 하락 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용인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단기 이슈로 전락될 가능성이 좀 크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 여전히 1분기, 4분기 실적의 호전,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전히 1700포인트 안착 시도를 계속해서 지속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어닝 시즌에 들어왔는데 1700포인트 안착 시도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해서 금융주가 하락한 것이 이제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 하락을 이끌었는데 디커플링이 되려면 사실 우리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좋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동시에 우리 오늘 은행주에는 영향력이 없을는지 함께 좀 오늘 우리 장 전망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은행주의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JP모건 체이스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으로서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기지라든가 이제 신용카드 부분에 이제 부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다 이거죠. 결정적으로 흑자 전환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서서히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서서히 개선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면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은행주들 그런 쪽의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점만 가지고 우리 은행주, 우리 국내의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 조정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조금 다소 이제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전략 미국 증시 본격적인 이제 조정을 전주에 보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하락의 다분히 개별적인 실적 발표 종목의 전망이 좌우됐다라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하락은 이제 기술적으로 글로벌 경기의 상승 흐름에 있어서 부수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핵심 경기 회복의 주도적 역할은 아시아 시장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을 때 우리 국내 시장의 견조함은 먼저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에 이제 우호적인 회복 국면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조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상승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시간적 기회를 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기회는 어쨌든 글로벌 경기가 최악으로 가지 않는 한 유효한 판단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은 올해 종합지수 최대치를 향한 돌파 시도에 주목을 하고요. 적극적인 매매를 하자.
뭐 이렇게 총괄적으로 전략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때문에 살짝 흔들리더라도 오히려 아시아 증시 쪽을 조금 보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전략적으로 말이죠. 금융주가 살짝 흔들릴 경우에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겠다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JP모건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우리 금융사들의 실적들은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대 마진이라든가 NIM 개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 있을 그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을 그 가미를 했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그 실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점이 이제 최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금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금융을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관의 그 5일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라는 이제 개념에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투신에서의 업종 재편, 펀드 내에서의 업종 재편이라든가 하나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은행주들에 대한 비중 확대 권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 뭐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21선이 하향 이탈한 이후에 21선 돌파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3일 동안의 조정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21선 지지 뭐 이러한 부분은 향후 있을 그 긍정적인 실적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타 금융권보다는 이제 그 실적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 또한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승 탄력이 좀 둔하죠. 내부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 심리가 가격면에서 이제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국면은 이제 기술적인 N자형 눌림목 패턴이 완성되는 국면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대 양봉 형성한 이후에 나타나는 추세적인 랠리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전주 말에 15,5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15,000원에서 15,500원 정도 사이 다시 말씀드리면 15,400원 정도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갖다 좀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한번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텐데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7,500원 정도 수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17,500원 정도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 그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저항대에 직면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좀 짧게 잡겠습니다. 이제 지수적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000원 정도 부분까지 내려온다 이러면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현금 확보했다가 재차 저점 매수에 동참을 하자라는 개념에서 손절 라인 14,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있어서 타 금융권보다 탁월한 성적이 기대가 되는 우리 금융까지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 지점에 있는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연착륙을 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죠. 때문에 이들과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세대 간의 일자리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른바 베이비부머 퇴장 쇼크 과연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KT가 세계부문 사장 가운데 2명을 교체하고 지사를 대거 통폐합하는 등 큰 폭의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공룡 KT를 환골 탈퇴시키기 위한 개혁, 그 자세한 내용과 의미까지 짚어봅니다.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상당수 사회이사들이 올해 주총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KB금융 사태를 촉발했던 사회이사제 개선안을 오는 25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KB는 물론이고요. 우리 그리고 신한, 하나 등 은행 지배구조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 SDI가 LG 화학에 이어서 미국 GM의 전기차인 15래 볼트용 2차 전지 납품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간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주도권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정부가 2기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흑해 인근에 있는 시놉 지방에 건설될 두 번째 원전을요, 한전 컨소시엄이 시공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어디까지 진전된 얘기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비부머 은퇴 연착륙 위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소식인데 먼저 정부의 프로세스, 그 갖고 있는 안이 어떤 것인지부터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좀 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베이비부머는 그 한국 전쟁 후, 그러니까 그 1955년부터 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출산분 세대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 현재 그 나이로 환산하면은 그 47세부터 55세까지인데요. 네. 통상 그 직장의 정년이 55세에 전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 베이비부머 연타가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그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요. 네. 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계획인데요.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은 그 정부 및 경영계가 모여서요. 그 베이비 부모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 현재 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사정위원회 내에 그 베이비 붐 세대 그 고용 대책위원회를 그 별도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최근 준비 모임을 가졌고요. 일단은 그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은 그 정부는 올해 중 그 고용 대책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요. 네. 그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 등을 그 도출해 낸다는 계획인데요. 만약 하여튼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이 그 세심한 준비 없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그 청년층 실업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뭐 베이비붐의 정년 연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청년층 실업과 그 베이비붐의 정년 연장 이런 게 겹치면서 일자리를 놓고 그 청년층과 베이비붐 세대 간의 그 다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부모와 자녀가 이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그야말로 일자리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국면에 놓이게 됐는데 좀 전에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약 한 700만 명 이상 정도로 그렇죠. 추산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사실 그런 통계들이 요새 속속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런 통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통계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베이비 부모의 경우 은퇴 시점이에요. 사실상 그 집 한 채와 국민연금 딱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그 준비 안 된 퇴직이라는 점에서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부나 각종 통계하면은 9년간 은퇴할 베이비부머 인구는 아까 지적했듯이 한 712만 명에 이르고요. 네. 이중 취업자는 한 74% 정도인 그 53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취업자 중에서는 그 임금 근로자가 한 311만 명이고요. 네. 또 자영업자가 220만 명인데요. 이렇게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한마디로 그 712만 명 중에서 한 20%가량은 무직이고요. 네. 또 취업자 중에서 상당수가 자영업자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장 큰 그 재원인 그 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연금이 이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이제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국민연금이면은 누구나 가입하게 돼 있지만 좀 현실은 다른데요. 그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보면요. 지난해 12월 현재 그 베이비부머가 712만 명인데요. 네. 이 가운데 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한 4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 공무원연금이나 아니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한 39만 명이 있고요. 네. 또 그 전업주부 등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한 223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해 볼 때 한 4명 중 1명 정도는 국민연금도 없이 은퇴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현재 그 정확한 뭐 세부 통계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지만요. 이런 대략적인 통계를 봤을 때 국민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베이비부머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궁금하네요. 우리보다 먼저 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무난하게 졸업시켰던 일본의 그렇죠.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말이죠. 그렇죠. 일본은 뭐 지적하신 대로 우리보다 앞서 그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를 경험하면서 지금도 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그 베이비부머 세대를 뭐 단가이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어떤 프로세스를 보면요. 일단은 기업들에게 그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요. 예. 그 정년이 된 인력을 기업들이 사정에 맞게 비정규직이나 뭐 재취업 이런 방식으로 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일단은 일본의 그 지금까지 해온 계획을 보면요, 그 정년을 연장하되 이를 강제하지 않고요. 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그 신규 고용과 퇴직자 재취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일본은 그 본격적인 대책에 앞서 그 단가이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그 여론을 상기시켰거든요. 네. 여론 조성을 통해서 뭐 퇴직자 재취업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도록 이런 정지 작업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곧 이제 베이비부머 은퇴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요. 그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이웃나라 일본 사례가 아마 주요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잠재 성장 이상의 5% 이상이죠. 네. 5% 이상의 성장을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자리라는 것이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막무가내 늘릴 수만은 없는 그런 파트가 될 텐데, 그렇죠. 이제 공룡 KT가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이 스피디한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지금 산업계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공룡 KT 움직인데요. 네. 공룡 KT가 몸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예사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석 차장이 취임한 게 지난해 3월이거든요. 네. 지난해 3월 이후 계속 개혁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KT는 지난해 12월하고 올해 1월 초 한 6천 명이 넘는 직원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단행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제 이제 인사를 했는데요. 인사 내용을 보면은 우선 3개 부문장 가운데 2명을 교체하는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또 부문별로는 홈 고객 부분의 경우 326개 지사를 236개로 통합하고요. 또 기업 고객 부문의 경우는 150개 법인 지사를 125개로 축소를 했거든요. 네. 개인 고객 부문도 강서부서 마케팅 담당을 신설하는 조직을 재정비했는데요. 네. 지사 통폐합과 본사 조직 슬림화가 키포인트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한 3,000여 명을 영업 전선의 전면에 배치하는 이런 인사를 단행했거든요. 네. 이 밖에 KT는 신성장 발굴을 해서 각 사업 부분에 새로 별도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KT가 이 같은 변화를 통해서 노리는 핵심이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KT 하면 아직까지 거대 공룡 기업 이미지가 강한데요. 네. 아마도 이 변화 이미지는 KT를 민간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젊은 기업, 스피드 기업으로 만들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면에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하튼 통신 시장은 이제 KT의 이번 변화로 해서요. KT, SK텔레콤, 또 통합 LG텔레콤이 3자 간의 빅매치가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당국이 은행 사회이사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손질을 갈 것 같습니다. 올해 주총에서 사회이사가 많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은행주총이 오늘 3월에 많이 열리게 되는데요. 주주총회가 많은 사회이사에게 무덤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후진적 경영 형태에 대해서 사회이사 문제다. 네. 집중적으로 널고 가면서요.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사회이사제도 개선안이 25일 발표됩니다. 25일 발표되면은 이제 은행들이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25일 발표될 주요 개선안의 골자를 보면요. 한마디로 경영진에 유착할 수 있는 사회이사를 뽑지 말자. 이런 것이 키포인트인데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사의 의장과 최고 경영자 자리를 분리하고요. 네. 또 사회이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요. 다음으로는 사회이사 추천 과정을 공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같은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상당수 사회이사들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또 금융당국은 개선안 발표 이후에 각 은행이 이를 준수했는지 또 점검할 계획이거든요. 네네. 한 문제는 이 같은 정부 개입이 지금 간치금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한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은행 사태 이후 정부의 간치금이라는 비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회이사 제도 개선안 발표 이유는 더욱 불거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산업계 소식 들어보겠는데요. 삼성 SDI가 우리 LG화학에 이어서 미국 GM의 15래 볼트용 2차 전지 납품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은 사실 군웅할고인데요. 또 네. 군웅할고도 또 한일 간의 대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에서 글로벌 플레이 메이커가 사녀, 소니, 삼성, SDI, LG 이게 4개 업체거든요. 4개 업체가 이제 자동차 메이커를 놓고 서로 이제 접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GM의 고위 한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요.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삼성 SDI가 GM의 배터리 납품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삼성 SDI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GM과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네. 사실상 삼성 SDI가 납품되는 건 거의 유력시에 보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GM은 그 LG 화학회에 그 삼성 SDI를 2차 전지 협력업체를 두면서 이렇게 그 플레이를 가져갈 것 같은데요. 네. 2차 전지 업계에서는 그 삼성 SDI가 GM으로부터 그 최종 선전될 경우요. 그 세계 자동차 시장인 미주 시장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그 2차 전지 분야에서 그 삼성 SDI, LG화학의 그 국내 대표 선전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많은 그 수주 소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SDI,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와도 계속 지금 2차 전지 문제가 협상 중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그 수주 소식은 이해도 더 많은 것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배터리 부문의 수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원전 수주 소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터키로부터도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프랑스한 언론이 그 한국의 원전에서 그 종이 호랑이다, 그러니까 작은 호랑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네. 그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 터키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터키 현지 언론이 그 터키 정부가 원전 건설을 그 초반에 러시아 맡겼거든요. 네네. 이번 두 번째는 한국에 맡길 것은 높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그 마찬가지로 그 신호번전과 마찬가지로 그 정부 간 협정에 따라 건설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조만간 한국과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계약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지식경제부는 최근 뭐 그 터키에 이제 원전을 제안을 해놨고 그 진행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그 터키 원전 수준의 또 다른 티어도 그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국내 주요 일정 한번 챙겨보죠. 오늘 한 주 시작하는 첫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도 그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어닝 시즌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여전히 그 세종시 정복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일자별로 일정을 보면요. 그 18일에는 그 기획재정부 그 윤진영 장관이요.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갔습니다. 뭐 간담회에서는 뭐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내용이 담길 것 같고요. 네. 또 18일에는 한 우루과이 그 이중 가세 방지 협정 제1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또 19일에는 그 지식경제부에서 2009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발표합니다. 네. 뭐 지난 한 해 그 소비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고요. 네. 또 20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2009년 12월 중 어음 부돌 동향을 발표를 하고요. 또 20일에는 그 LG 디스플레이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4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 한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연간으로는 첫 영업이 1조 돌파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또 22일에는 그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가 있고요. 또 기획재정부 2010년 국고채 발행 방안이 있고 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어닝의 기대주라 할 수 있는 은행주의 첫 타자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다우가 100포인트 1% 이상 빠지면서 1590에 끝나서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그리면서 약세장으로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마쳤는데요. JP모건은 순이익은 좋았지만 매출액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금융위기 이후에서 계속되는 대출 부실 그리고 신용 손실이 문제인 것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은행주들의 4분기 실적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